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에스파 윈터를 좋아하는 중학교 2학년 딸과 블랙핑크의 지수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사이에서 이문세를 좋아하는 이길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연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중학교 강의는 10년 만이에요. 11년 정도 됐네요, 거의. 11년 전에 중학교 강의 가수 조용필 씨가 졸업을 한 나의 시골이에요. 모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진로 교수란 무엇인가 강의를 마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학생들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중학교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안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변 선생님께서 제주도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니까 특히 이쪽 대정 쪽 이 벌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커피. 근데 커피 좋아하는 학생 있나요? 오, 그게 상당히 있네. 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커피 세계에서 한국 가베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책이 출판되자마자 3일 만에 책이 다 팔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찍었죠. 그리고 3일 만에 또 교통방송에서 생방송을 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교통방송 아침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 바로 다음에 하는 경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30분 동안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나갔었는데 커피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앵커가 잠깐 시작 전에 커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에서 커피 나무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원고 그만두고 생방송 30분 동안 커피 나무 키우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집에 커피 나무가 한 30그루 있어요. 집에서 커피를 직접 따서 가공을 해서 집 커피를 가족들과 함께 마시기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혹시 커피 키우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쪽에 연락처 있죠. 이메일도 되고 전화도 돼요. 커피와 관련돼서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제가 가장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무슨 강의를 할까 하다가 제가 제 책에서 다룬 내용이 워낙 많고 또 신문 2군데 주말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커피 공부를 하죠. 유튜브를 일주일에 하나씩 또 찍어서 직접 편집을 해서 올려요. 많은 주제 중에서 저청중학교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하나 찾았어요. 오늘 오후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옮겨 심잖아요. 커피 심는 작업을 하죠. 세계에서 최초로 커피 원산지인 아프리카 쪽에서 아프리카와 예멘 쪽에서만 커피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커피 나무를 세계 최초로 옮겨 심은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1600년대 얘기니까. 그 사람이 제주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1600년대 네덜란드 사람이. 굉장히 신기한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저밖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커피 세계사, 세계 커피 역사 책 어디에나 나오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주도 대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퀴즈도 있어요.
퀴즈를 맞히면 제가 서울에 가서 답을 맞춘 사람의 취향에 맞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 책 표지고요. 오늘 어머님들에게 나눠드린 책입니다. 제 책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은 신문,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일간신문은 경제신문이나 스포츠신문 포함해서 제 책을 안 다룬 신문이 중앙일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뭐 YTN과 같은 TV에도 나갔고, 중앙일보만 안 나갔는데 중앙일보는 영자신문에 저하고 영어로 인터뷰를 해서 영자신문에 나가는 바람에 안 나갔어요.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오다 보니까 제가 그 신문사를 발견을 했어요. 재민일보 아래에서 5번째. 이 지역신문이잖아요. 재민일보에서 제목이 인문학의 커피 한 스푼. 굉장히 멋진 제목으로 제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도 보는 것처럼 커피 역사의 바른 길잡이부터 시작해서 커피 역사상 흥미로운 최초들로 가득한 인문 교양서 뭐 등등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책을 한 4번 정도 인쇄를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서 베스트셀러 랭킹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번 겨울에 새 책을 하나 또 출판을 하면 아마 이 책 다음으로 그 책이 더 인기가 있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제가 원래는 교육학자예요. 제가 쓴 3년 전에 쓴 책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상을 받고 내년에 중국에서 번역 출판이 돼요. 그래서 교육학자로서 꽤 알려진 편이었는데 갑자기 커피 때문에 요즘은 제 이미지가 완전히 커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항상 이렇게 커피 색깔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 책이 지난 한 2주일 동안 엄청 많이 팔렸어요. 이 방송 때문에. 일당백이라고 하는 구독자가 거의 3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 전혀 몰랐어요. 방송 나가고 있을 때 누가 제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교수님 보셔야 된다고 빨리 뭐냐고 했더니 일당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일생 동안 당신이 읽어야 될 100권의 책, 그걸 뭐 삼국지서부터 아주 유명한 목민심서라든지 하나를 선정해서 한 이틀 정도씩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들이 제 책을 당신이 읽어야 될 100권의 책으로 선정을 해서 제 책을 가지고 2번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을 쓴 사람이에요. 커피 이야기만 썼으면 이런 반응이 없죠. 그죠? 그런데 커피인 동시에 역사고, 역사인 동시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그런 여러 가지가 함께 녹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제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커피 나무를 최초로 예멘 밖으로 옮겨 심은 17세기 네덜란드인 니콜라스 비첸이라는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는 히딩크 생각이 나는데, 오늘 히딩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사람이 제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조선과 인연을 맺다. 이 니콜라스 비첸이라는 사람은 커피 역사책은 어떤 책을 들여다보더라도 저 사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가디슈 영화 알죠? 모가디슈가 있는 소말리아 앞에 있는 바다가 홍해 아주 그 작은 바다인데 맞은편이 바로 예멘이고, 그 예멘에서 아주 유명했던 항구가 모카 항구예요. 옛날에는 거기 이외에는 커피를 생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오스만 튀르키예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어서 오스만 튀르키예가 커피를 독점하기 위해서 누구도 커피 씨앗을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문익점이 모카 씨를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가져온 거 비슷하게 커피 씨를 몰래 숨겨서 밖으로 나가는 시도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유일하게 성공을 한 사람이 니콜라스 비첸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서양인 한국학자, 즉 서양 사람 중에서
한국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글을 쓴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학자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제주대학에서 열린 세계 한국학대회라는 굉장히 큰 세계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를 2006년에 했었는데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그 행사를 주관을 해서 제주대학교를 세계에 알린 적이 한 번 있었던 2006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16년 전 여러분들 대부분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런 주제가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커피 농장, 우리 집 베란다입니다. 굉장히 잘 자라고 있죠. 왼쪽에 있는 거 지금 막 품종이 달라서 이번 겨울에 꽃이 펴서 내년 봄에 수확을 할 거고요. 나머지들도 다 제가 커피 나무에서 커피를 따서 직접 파종을 해서 만들어낸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분당 커피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러분들 잘 키우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쁜 열매가 열립니다. 저 안에 있는 씨앗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재료예요. 예쁘죠? 내가 작년에 수확을 한 커피를 올 봄에 흙에 심었더니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랄 때까지 4개월 정도 걸려요. 굉장히 시간은 처음에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데 일단 이렇게 지나고 나면 폭풍 성장을 합니다. 얘가 거의 사람 흐름을 자라는 성장기로 보면은 사춘기 비슷할 때입니다. 이때 딱 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요. 이게 커피 벨트라고 해서 커피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는 곳은 이런 지역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애당초에 커피가 자라던 곳입니다. 에티오피아하고 에티오피아 건너편에 있는 예멘, 이 지역은 가까운 지역인데 이 지역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커피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일 때마다 점이 찍혀 있죠. 커피 벨트, 즉 커피가 자랄 수 있는 위도에서 10도 정도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기 때문에 커피가 자랄 수 없습니다. 이 15세기에 커피는 15세기에 처음으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등장을 해요. 제 책에 보면 그 역사가 잘 나와 있는데 그리고 15세기에 커피 하우스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커피 경작을 시작한 것, 즉 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 이외에 직접 심어서 키우는 그런 경작을 시작한 게 16세기 정도고 16세기에 커피가 대중화가 됩니다. 일반인들도 커피를 마시기 시작해요. 이게 시작한 곳이 오스만 튀르키예, 옛날 이름 터키 지역인데 이렇게 터키가 지배 영토가 넓었습니다. 이 지역 중심으로 이제 커피라고 하는 음료가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커피가 마치 서양 자기들 음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커피는 동양 음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명은 거의 다 동양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양에서 출발한 문명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서양은 산업혁명 이후에 조금 무기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들에 의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동양 문화를 무시하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서양 국가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양이 굉장히 많은 문명을 만들어낸 문명의 출발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6세기 말 유럽의 커피 이야기가 처음으로 이제 전달이 돼서 유럽 사람들이 커피라는 음료를 소식으로 전해 듣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627년에 기록에 의하면 서양 사람 중에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공부를 잘했던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도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의 퀴즈입니다. 1627년 역사책에 1627년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 교과서 아니면 참고서 자습서에 나옵니다. 누구? 아? 땡. 아닙니다. 아는 학생.
영국 사람. 1627년.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학 책에 나옵니다. 다음 힌트. 자, 다음 힌트 잘 보세요. 잠깐만요. 다음 힌트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이게 교과서, 뭐 과학 교과서 중에 이 사진을 게재한 교과서가 있는데 누굴까? 교장 선생님. 예. 누구요? 우일의 법칙. 우일의 법칙이래. 야, 우리 이거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음 힌트,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세 번째 힌트 나가면 알 텐데. 아, 진짜? 5번. 에? 5번. 아니에요. 다안 가면서요.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인데. 혈액순환론을 발표한 윌리엄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몸에서 심장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법칙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1627년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1627년에) 한국 역사에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주와 조금 관련된 사람. 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벨테브레 박연입니다. 네덜란드 사람 박연이 표류를 합니다. 박연이 일본으로 가다가 나가사키로 가다가 제주 해안에 표류를 해서 3명이 살아남죠. 3명이 살아남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벨테브레, 얀센 벨테브레여가지고 박연이라는 발음을 따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3명이 살아남았는데 2명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전쟁에 참전을 해서 2사람의 친구가 죽고 혼자 살아남아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후손이 전해지지 않아서 지금은 알 수도 없는 분인데 저분입니다. 고향 암스테르담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고향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이 1927년에 이 제주에 표류를 합니다. 나중에 유명한 표류기를 쓴 하멜이 표류를 했을 때 하멜을 통역을 하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가신 분이 바로 이 박연인데 이분이 192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일본으로 가다가 조선 제주에 표류를 합니다. 1651년에 유럽 최초의 커피 하우스가 런던에 만들어지고 이후에 파리,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등의 커피 붐이 일어납니다. 1651년에 그런데 2년 후인 1653년에 하멜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당시 직원이었는데 회계사였는데 이 1630년생입니다. 호쿰이라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남쪽 한 1시간 정도 거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바타비아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바 섬이에요. 여기에서 타이완을 거쳐서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으로 무역을 하러 가다가 8월 16일 날 제주 모슬포항에 표류를 합니다. 그래서 38명이 잡혀요. 38명이 잡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36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2사람은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죽습니다. 이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원진이 이 서울에 올린 이 하멜 일행을 잡았을 때 기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다.
일본어를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본어를 하는 사람을 시켜서 여러 가지를 물었더니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나라는 고려라고 발음을 하고 뭐 중국을 물어봤더니 대명 혹은 대방이라고 발음을 하고 등등 뭐 이렇게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나가사키로 간다 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맨 아래 문장에 보면 그들 중에는 코로 퉁소, 피리를 부는 사람도 있었고 발을 흔들며 춤추는 자도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쁜 짓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 퉁수를 불고 피리를 불고 조선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춤을 추면서 아부를 했던 느낌이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1653년 10월 29일 박연이 제주로 내려와서 통역과 안내를 합니다. 병자호란이 1636년에 벌어졌어요. 여기에 이 세 명이 조선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했다 두 명이 죽습니다. 1363년 겨울에서 1637년 봄 2월 달까지인데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만들어지는 해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병자호란을 겪고 있었어요. 이 전쟁에 박연이 두 명의 친구들과 참전을 했다가 두 명의 친구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네덜란드 말, 자기 말을 할 기회를 단 한 번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1653년에 박연과 닮은 사람이 제주도 대정에 표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효종 임금께서 박연을 내려가서 통역을 하고 안내를 하라고 내려보냅니다. 자기네 나라 말을 안 해본 지 16년, 17년이 된 지점에서 자기를 닮은 사람을 제주에서 만나요. 관덕정에서 만납니다. 관덕정 마당에서 만났어요. 자기 말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만나서 하멜과 그 일행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네덜란드 말을 기억하는데 3일이 걸렸답니다. 3일 후에 말이 통해서 하멜로부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표류한 지는 20년이 지났고 마지막 친구를 보내서 네덜란드어를 사용해보지 않은 지가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의사소통이 된 날 이 박연이 숙소에 돌아와서 옷깃이 다 젖을 정도로 밤새 울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부모를 다 떠나서 어렸을 때 출발을 했는데 20대에 출발을 해서 50대에 자기 고향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같이 왔던 친구도 다 죽고 그래서 밤새 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하멜은 54년 7월에 서울로 제주에서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한 11개월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9개월이 맞을 겁니다. 한양으로 압송이 돼서 남씨 성을 하사받은 다음에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청나라 사신들이 한양에 왔을 때 탈출을 하려고 청나라 사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전라도 지역으로 호남 지역으로 유배가 됩니다. 거의.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와서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 이 지역 다스리는 그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면 편하게 있다가 또 모진 사람이 오면 막 일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랬다 결국 이제 탈출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모으고 어민을 설득을 해서 배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8명의 일행과 1666년에 탈출을 합니다. 13년 만에 조선을 탈출을 해서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을 하죠. 나가사키에 도착을 했는데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을 일본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인지를 물었는데 제주에 왔을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는데 일본에 갔을 때는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네덜란드 상관이 있었던 나지바로 나가사키 앞에 있던 그 인공섬으로 넘겨져서 1668년 고향을 떠난 지 15년 만에 고향 호리놈에 도착을 하고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멜 표류기를 씁니다. 그래서 하멜 표류기가 갑자기 인기가 있어서 이 하멜도 잠시 인기인이 되죠. 그런데 이제 니콜라스 비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멜과 연결이 되느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13번이나 암스테르담 시장을 했습니다. 20몇 년 동안. 거의 뭐 암스테르담 시장이 직업인 사람이었죠. 이 영국, 네덜란드 대사도 했고요. 지도 제작자, 해양학 작가, 선박 제작 전문가, 러시아 전문가, 유럽인 최초의 시베리아 극동 중앙아시아 연구자, 뭐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그중에 누르당 우스트 타르타르라는 책을 1692년에 했습니다. 타르타르라는 게 타르타르족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인데 러시아 남쪽 유목민 전체를 일컫는 말이 타르타르입니다. 이 타르타르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책을 1692년에 쓰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시아 끝에 중국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자료에도 없는 이상한 나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쓰고는 싶은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가 이 비첸이라는 사람이 하멜을 알게 됩니다. 1692년 이 책이 출판되던 그 해에 하멜이 죽습니다. 근데 하멜이 죽기 전에 하멜과 그 살아남았던 당시에 거의 60대 정도 된 그 2명의 하멜의 동료들, 이 제주를 거쳐서 조선에서 13년 동안 생활을 했었던 두 사람을 찾아요. 찾아서 이 사람들로부터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것을 이 책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50페이지 이상 되는 한국에 관한 재미있는 글들을 남깁니다. 그 중에는 단어집도 있습니다. 한국 단어집인데 발음이 서울 발음이 아니라 전라도 발음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제주 사투리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드는 문장, 이 단어들도 있습니다. 발음이.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짐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책임자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지금의 자카르타, 바타비아에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때 처음으로 커피를 이슬람 지역에서 몰래 빼내서 네덜란드 영사관, 자바에 있던 영사관 정원에다가 처음으로 커피를 심어서 커피 수확을 세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어도 훗날 누군가가 빼돌렸겠지만 저 사람 때문에 지금의 세계 커피 나무들의 이런 넓은 생산 지형이 형성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자바 커피라고 하는 한때 세계 3대 커피, 그 유명한 커피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니콜라스 비첸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커피, 인도네시아에서 수확한 커피 나무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왕립 식물원으로 옮겨 심었다. 이것을 프랑스 루이 14세에게 선물로 증정을 합니다. 루이 14세가 이 선물을 받은 것을 또 프랑스 식물원에서 키웠다가 이것을 카리브해 이 마르티니크 섬, 쿠바 등등의 섬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마이카 블루마운틴이라든지 많은 그 지역 커피를 생산하는 출발점을 만든 게 니콜라스 비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비첸이 쓴 책의 표지인데 이 책에는 조선의 사회와 문화, 뭐 조선의 단어 등이 있는데 이 마테우스 아이보켄이라는 사람과 베네딕트 클럭이라는 두 사람을 면접을 해서 쓴 책입니다. 이 당시 하멜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인터뷰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이 비첸이 하멜의 그 기억은 크게 활용을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서 책을 썼어요. 오른쪽에 있는 18-19, 12는 뭐냐면 마테우스 아이보켄이라는 사람은 하멜과 같이 제주에 왔던 사람은 출발할 때, 배를 탈 때 18살 내지 19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베네딕트 클럭이라는 사람인데 배를 탈 때 돈을 벌겠다고 아시아로 오는 배를 탈 때 12살이었습니다. 12살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떠나서 배를 타고 아시아에 와서 돈을 벌겠다고 동인도 회사에 취업을 한 겁니다. 12살을 된 아이가. 여기 지금 12살이 뒤에 우리 초등학생 중에 12살, 13살 있죠.
이 당시에도 유럽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노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가난한 집 아이들은 12살, 13살 된 아이들도 배 타고 고기를 잡았어야 됐는데 이 베네딕트 클럭은 우영우를 닮았습니다. 고래밖에 몰랐어요. 고래밖에 몰랐어요. 이 비첸이 인터뷰를 했는데 베네딕트 클럭은 조선 오른쪽 바다에서 잡는 고래 이야기만을 계속 하는 바람에 비첸이 더 이상 고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고래 얘기만 했어요. 12살 어린아이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관심사가 고래였던 것 같아요. 고래를 잡으러 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동해가 독도 주변이 한동안 세계에서 고래가 가장 많이 1840년대까지 프랑스인들이 여기 고래잡이를 올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고래가 많은 것으로 특히 그 기름을 짜고 향을 얻는 그 향료를 만들기에 좋은 향고래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은 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12살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왔는데 죽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6년 후에 28살 된 청년이 집 떠났던 당신 아들입니다 하고 집에 나타난 거예요. 뭐 상상해보면 대단한 일이었겠죠. 이 마테우스 아이보케는 18, 19살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꽤 많은 내용들이 이 아이보켄의 진술을 통해서 이 비첸의 책에 등장을 합니다. 이 한국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북쪽을 통과해서 북방 유목민 지역 타르타르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인삼이 아주 신선하다. 중국 황제가 조선 왕에게 6마리 말 선물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신바탕에 노랗고 검은 점이 있어서 말이 호랑이를 닮았다. 꼬리는 하얗고 길었다. 와, 이런 말 뭐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지게 묘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동해에서 고래잡이를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잡은 고래에서 네덜란드식 작살이 발견된다. 그린랜드에서 아마 헤엄쳐서 우리나라 조선의 동해안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부자들은 기와집에 살고 보통 사람들은 초가에 살고 보리와 쌀로 좋은 술을 빚어 마시고 섬이 많고 어떤 섬에서는 담배를 재배하고 있다. 100% 사실은 아니지만 굉장히 한국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서술을 했습니다. 포도도 재배하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추워서 잘 익지 않는다, 포도가. 한국인들은 과일 재배법을 잘 모른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유럽에는 당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던 나라입니다. 스페인에서 종교 탄압을 받던 사람들, 주변 나라에서 종교 탄압을 받던 사람들이 다 네덜란드로 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데 유대인들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 회사가 유럽의 산업화를 앞당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에 관심이 많았는데 와보니까 이 조선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기록을 좀 길게 남겼습니다. 이 모든 행사에서 늘 노래를 한다. 이거 지금 한국에 노래방 많은 것도 이때 문화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봤죠. 수학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일식 시간을 맞추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다. 이 당시에도 며칠 날 언제 어느 방향에서 일식이 시작될지를 예측을 했어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거죠. 수학 공부를 학교에서 시키지 않은데 어떻게 일식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 하멜 일행들이. 장수를 하는 편이어서 오래 살아서 112살이 넘는 사람도 많이 알았다.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약간 좀 구라였을 것 같아요. 112살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어디를 여행해도 안전하다. 이것도 지금 서양인들,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모습과 정말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역시 밤 12시든 밤새워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은 나라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뭐 가까운 일본에도 뭐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일본에도 밤에 어디 가려면은 갈 데 없어요. 다 문을 닫았든지 열려 있으면 좀 위험한 지역이든지. 그런데 이 당시에도 조선은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서양 사람들한테 느껴졌어요. 수도 한양은 암스테르담과 비슷한 규모다. 암스테르담은 당시에 유럽에서 아주 번화한 유럽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한양이 이미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과 비슷했다. 굉장히 사람도 많이 살고 번화했었다는 얘기죠.
뭐 간장이나 사케와 같은 일본 사케를 발음을 저렇게 했는데 이런 소주를 마신다는 것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청결하다. 차를 즐긴다. 봉화를 하는 풍습이 있다. 뭐 비단이 생산되는데 외국인에게는 팔지 않아서 아쉽다. 외국인들에게는 비단을 못 팔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국가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해외를 주로 수출하는 데 쓰고 이 부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하멜 일행이 남긴 기록 중에서 좀 독특하고 특이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 아이켄이 한국어 사전을 발음과 뜻을 기록한 사전을 이 책에 넣었는데 1에서 시작하는 숫자 읽는 법 10만 단위까지 썼는데 1만을 1억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정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그 이후에 바뀐 것인지 이 사람의 기억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만을 억으로 표시를 했고 뭐 말이 물 비슷하게 발음이 됐고요. 지금의 표준어하고는 좀 다르죠. 뭐 계집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썼고 해, 달, 별, 바람 이런 자연현상도 많이 썼고 마시는 물은 MOEL, 모엘 비슷하게 발음을 이 사람이 기억을 했습니다. 물고기 등등 많은 동물들, 코끼리가 당시에 잠시 들어왔다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굶겨서 죽여버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왕실에서. 그래서 코끼리도 아주 발음이 거의 비슷하게 썼죠. 고양이는 고이라고 썼습니다. 시골 사투리 중에 고이라는 사투리로 고양이를 부르던 지역이 지금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녔었던 지역에서 아마 고양이를 고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뱀도 약간 배암이라고 부릅니다. 뱀이라고 하는 서울 표준말이 아니라 시골 발음대로 배암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많은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헤드, 머리라고 표시하지 않고 대가리라고 표시했습니다. 예, 이 뭐 생선이나 뭐 이런 거에 머리 부분을 표시할 때 부른 말인데 굉장히 슬픈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멜 일행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조선의 상류층 문화를 전혀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말을 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지 않고 헤드를 대가리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 당시 사탕도 있었고 이 여러 가지 이 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단어들이 대부분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전라도에서 10년 정도 생활을 했으니까. 비체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세계 최초로 커피를 해외에 옮겨 심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주에 표류했었던 하멜과 그 일행들을 만나서 한국에 관해서 연구를 한 최초의 서양 사람이었다는 것. 비첸 때문에 제주와 인연이 있는 비첸 때문에 세계 많은 지역에서 지금도 커피를 키우고 생산을 한다는 뭐 이런 역사 속의 비첸 이야기입니다. 비첸은 1717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숙종 43년이고 마리아 테레자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엄마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탄생하던 그 해에 비첸은 암스테르담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비첸이라고 하는 세계 커피 역사에 나오는 이 중요한 사람이 조선과 특히 제주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알게 되는 사람이죠. 이 하멜의 고향에 있는 하멜 동상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13년, 그러니까 9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이 비첸의 고향 마을은 좀 작은 도시인데 시내에 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이외에는 외부인들은 주차를 못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데 모르고 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동상이 보이는데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몇 시간 전이어서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 가야 되는데 주차장을 못 찾겠다. 하멜 사진을 찍고 가야 된다고 했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유료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더니 자기 카드를 넣어서 몇 시간을 주차비를 계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던 게
더치페이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할 때 한 사람이 다 내지 않고 다 각자 작은 돈도 나눠내는 아름답지 못한 풍습을 이야기할 때 더치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네덜란드 사람이 이렇게 전혀 처음 본 아시아 사람에게 주차비를 한 10,000원 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내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네덜란드 이미지와는 다르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영국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가장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영란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4번 정도 영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대부분 작은 네덜란드가 영국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새로 만든 단어들이 많은데 더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모든 영어 단어는 다 나쁜 단어입니다. 한국 단어에 외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대부분 좋지 않은 표현인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치페이도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거 이외에도 뭐 더치우먼이라든지 뭐 더치와이프라든지 더치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대부분 다 모욕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날 그 아주머니를 보고 이 단어도 네덜란드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보다 더치 커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단어인데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도 영국 사람들이 커피인데 커피 같지 않은, 커피는 뜨거워야 되는데 냉수로 만든 커피, 이게 무슨 커피야? 가짜 커피지. 그래서 더치커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가 한국과 일본 사이만 나쁜 게 아니에요. 세계에 이웃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사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영토 분쟁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이웃 나라 어느 나라냐 하면 이웃 나라와 가장 영토 분쟁을 많이 하는 두 나라는 미국과 카나다입니다. 8군데 영토 분쟁 지역이 있어요. 8군데. 지구상에 이웃 나라와 영토 분쟁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커피가 만든 대통령 조선을 망하게 하다. 요즘 정치인 중에 조선이 왜 망했는지, 우리 조상이 찌질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찌질한 나라가 망하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다 망해서 없어졌어야 되고 북한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아무리 찌질하더라도 나라를 가질 권리가 있죠. 그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쁜 아이 옆집에서 키울 자격이 없다고 해서 뺏어가는 일, 뭐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조선이 찌질해서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는 조선을 망하게 한 게 커피입니다. 커피가 만든 대통령이 조선을 망하게 했습니다. 커피가 만든 대통령, 제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누굽니까? 이승만. 네? 미국 대통령 링컨입니다. 조선을 망하게 한 출발점은 링컨입니다. 이 드라마 등등에 보면 이 남북전쟁과 우리나라 개화기 이야기인데 이게 커피로 연결이 됩니다. 링컨은 1638년에 영국에서 매사추세츠로 이주를 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이 만들어진 그 다음 해 정도인데 170년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서쪽으로 가족들이 다 옮겨갑니다. 뉴저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를 거쳐서 켄터키, 이 닭을 많이 키우는 켄터키에 정착을 했을 때 1808년에 링컨이 출생을 합니다.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유럽의 권력자로 등장했을 때입니다. 1816년에 인디아나주로 다시 이주를 합니다. 땅을 다 뺏겼어요. 잘못 간수를 해서. 그런데 2년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도 링컨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링컨에게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노동을 시키니까 링컨이 노동을 피하기 위해서 한 일이 레슬링 선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의 레슬링 챔피언이 돼요. 레슬링 대회에 나가서 300번 정도 경기를 했는데 딱 한 번 지고 299번을 이겼다고 합니다. 뭐 레슬링 선수로서는 굉장히 명성이 높았어요. 그런데도 틈만 나면 독서를 했다고 하죠.
링컨이 평생 동안 학교에 다닌 날수는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을 했고 1830년에 일리노이주에 있는 뉴살렘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탐 소유의 모험 기억하시죠? 이 마크 트웨인의 고향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1900년대 초반에 서울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으로 나오는 그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서울 취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뉴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유학을 했었던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서 제가 자주 가서 피크닉을 했던 곳인데 이곳에서 첫 꿈은 대장장이었습니다. 이곳에 대장간이 아주 좋은 게 있었는데 대장간에서 뭐 무기도 만들고 농기계도 만드는 걸 보니까 이게 예술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보려고 취업을 했었는데 곧 망합니다. 잘 안 되죠. 상점도 운영하고 술집도 운영하고 다 링컨이 가졌던 직업입니다. 우편 배달부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당시에도 약간 한량들이 하는 즉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였습니다. 지금도 한국 정치가 좀 비슷하죠. 일리노이주 의원이 됩니다.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먹고 살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 공부를 합니다. 밤새워 책을 읽어서 183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링컨이 3번을 살아를 했는데 첫 번째가 메리 오웬스라고 하는 켄터키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만났었던 그 아가씨였었는데 중간에 1835년에 앤 루트리지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때 양다리였었습니다. 링컨이. 이 앤 루트리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예뻐요. 외모지상주의자입니다. 링컨. 제 판단으로는 결국은 앤 루트리지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열병으로 죽습니다. 비극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사랑인 메리 오웬스도 화가 나서 떠나버립니다. 이 양다리의 비극이죠. 그래서 결국 링컨은 외로운 느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게 메리 토드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연애를 하고 홧김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홧김에 뭐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링컨을 보면 알아요. 약혼을 했다 파혼을 했다 다시 결혼을 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결국 39년에 만나서 3년 만에 메리 토드와 결혼을 합니다. 부자였죠. 예, 이분입니다. 예, 머리에 꽃을 꽂고 옛날에 시장에 가면 가끔 볼 수 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링컨이 홧김에 결혼해서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그 분위기예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격이 좀 독특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독특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고 잔소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링컨은 집에서 과묵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는 좀 말을 했지만 음식을 잘 먹지 않았어요. 음식을 차려주더라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깨작거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 부인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인이 직접 음식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하인들이 했지만 어쨌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링컨은 정말 약간 재수없는 남자 쪽에 속했던 거죠. 먹는 음식 기록에 나와 있는 건 2가지밖에 안 먹었답니다. 커피와 사과 정도밖에는 맛있게 먹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링컨이 커피와 관련된 일화는 꽤 많습니다. 남긴 말은. 근데 메리는 하여튼 천성적으로 잔소리를 많이 날리는 스타일이었어요. 잔소리를 했는데도 링컨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럼 답답하죠. 그죠? 특히 집에서 여자들이 남편에게 뭐 질문을 한다든지 뭐 좀 대화를 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답답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 답답하죠. 링컨 부인이 잔소리 다음으로 날린 기록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장작입니다. 장작을 좀 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하나 똑바로 쌓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변호사 공부도 해야 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장작을 날렸습니다. 장작을 날렸는데 안 통해. 그 다음에는 청소를 시켰는데 또 청소를 시원찮게 했어요.
그 빗자루를 링컨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건날 끼고 있는 책, 못마땅하죠. 법학책은 다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또 링컨 얼굴에 몸에 집어던집니다. 먹으라고 주는 거 잘 안 먹으니까 또 과일도 바구니째 집어던집니다. 이 책, 제가 졸업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됐는데 답답하게 말을 시켜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화가 치민 메리토드가 뜨거운 커피 잔을 들어서 링컨에게 부어버립니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아까 그 장작으로 얼굴을 맞은 날 코가 깨졌어요. 코가 깨져서 코에다가 깁스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동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된 날도 있었습니다. 이날도 아마 화상을 입었을 텐데 그 기록은 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링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들이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집 나간 개신세가 됩니다. 집을 나섭니다. 링컨이 밖으로 나옵니다. 거리로 나와요. 집에 들어가기 싫죠. 그런데 이게 링컨을 대통령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재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순회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소가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하는 행사가 열리면 변호사가 가서 변호를 합니다. 큰 도시에서 하는 재판은 그냥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하는데 링컨이 선택한 것은 순회 재판의 변호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 그 넓은 시카고가 있는 주입니다. 주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순회 재판에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변호가 끝나도 커피를 집어던지는 무서운 부인이 있는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마을 주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변호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결국 착한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라고 하는 칭송이 자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무서워서 집을 나왔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착해서 이렇게 열심히 집에도 가지 않고 변호사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칭찬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링컨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변호사로서 이렇게 인기를 등에 업고 1846년에 연방 하원의원,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의원에 진출을 하고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링컨 부인이 커피를 집어던지지 않았었으면 링컨은 매일 집에서 그냥 빗자루를 얻어맞고 잔소리나 들으면서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뜨거운 커피가 얼굴에 쏟아진 날 집을 나서는 바람에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860년 11월 6일 날 미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시 선거에서 996개 카운티 중에서 남부에 있는 카운티 중에서 2개 카운티에서만 승리를 하고 나머지 994개 카운티에서 남부에서는 링컨이 표를 얻지 못해요. 결국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노예 해방을 공약으로 내거는 바람에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노예 해방은 미국이 가장 늦게 한 겁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노예 해방을 다 끝냈어요. 링컨은 절대 노예 해방의 상징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뭐 영국을 포함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등등이 다 이미 노예 무역 금지하고 노예 제도 자체를 다 폐지를 했는데 미국만 따라가지 않고 있었어요. 남부의 그 면화밭에 노동자가 필요해서. 그래서 링컨이 할 수 없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한 거지. 링컨이 노예 해방의 뭐 선구자라든지 노예 해방의 상징 인물, 뭐 노예 인권을 보장한 첫 번째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역사 왜곡이에요. 미국이 가장 노예를 끝까지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1861년 3월 4일 날 취임을 하는데 취임하자마자 남북전쟁이 바로 벌어집니다. 한 달 후에 4월 12일 날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북군이 계속 좀 밀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해서 전기를 마련을 하죠. 결국 1864년 11월 달에 대통령 재선 두 번째 당선이 돼요. 1865년 3월 4일 날 취임을 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취임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종전이 되죠. 남북전쟁이 종전이 되자마자 축하 행사를 하다가 불과 5일 후에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을 4년 1개월여를 했는데 그중에 거의 4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쟁 이후에는 한 게 없는, 링컨이 행복했을까? 행복했다면 그 사람은 부인보다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4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 평균 530명이 죽었습니다. 4년 동안. 하루에 530명의 자기 국민들이 죽는 전쟁을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링컨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대통령의 기간 중에서 한 달 며칠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은 매일 530명씩 죽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을 해서 인류 역사상 내전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한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남이었던 로버트 링컨이 있습니다. 장남. 그 링컨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둘이 어렸을 때 죽습니다. 죽는데 배경으로 작용한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굉장히 아이들을 좀 괴롭히는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죽어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장남만 살아남고 막내도 청소년기를 넘기지 못하고 링컨이 죽고 나서 얼마 있다 넷째 아들도 죽습니다. 메리 토드라고 하는 그 부인은 아무리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죽는 거를 지켜보면서 너무 또 오래 살았어요. 링컨 부인은 마지막 18년 정도는 링컨이 죽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정신병원에서 신경증을 치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장남인 로버트 링컨이 자기 아버지가 총을 맞고 암살을 당해서 죽어있는 병원에 가서 시신을 보고 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오늘 처음 보았다. 20년을 같이 산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죽어있는 시신은 평온한 상태니까 처음 봤다라고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링컨이 행복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든지 나든 뭐 링컨과 같은 영웅이 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세계인들은 그를 존경할지 모르지만 저는 링컨과 그 가족들의 불행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두 번째, 커피가 만든 대통령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은 더 극적입니다. 윌리엄 맥킨리라고 미국 사람들도 사실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 대통령인데 1897년에서 1901년까지 대통령이 됐는데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프의 커피를 맞아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남북전쟁이 벌어지지 않았고 남북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확률이 0.00001%도 안 되는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됩니다. 커피 때문에 대통령이 됩니다. 커피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 조선을 망하게 합니다. 남북전쟁 때 이 북군은 커피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해상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게 북군이었습니다. 남부 텍사스 이쪽에 있는 사람들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커피를 남쪽 사람들은 남군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북군은 하루에 43g, 당시에 하루에 10잔 정도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커피가 매일 배급으로 나왔습니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즐기는 마지막 위안. 왜냐하면 하루에 500몇십 명씩 죽는 전투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커피를 마신다는 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커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그 커피가 엄청난 의미가 있죠. 마지막 커피니까. 내 인생 마지막 커피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죽지 않고 다시 또 돌아왔어요.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마지막 또 음료로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커피는 굉장히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도, 위안의 음료로 이 북군에게 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 저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북군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개머리판에 커피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칼빈 소총 아닌데, 그래서 북군은 그냥 언제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커피 원두를 주머니에다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총을 꺼내가지고 총 안에다가 저 부분, 개머리판 부분에다 커피 알 몇 개 넣고 막 돌리면 가루가 돼요. 그러면 끓여버리면,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남군에는 커피가 없었어요. 커피를 먹기 위해서 탈영을 하고 총을 하나 갖다 두고 커피 한 잔 몰래 얻어 마시고 오고, 담배 한 자루 갖다 주고 커피 요만큼 100g 얻어오고, 남군이 이미 커피 때문에 전쟁에서 남군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남쪽에서는 커피 대신에 치커리라고 하는 이 쌈 채소의 뿌리가 좀 씁쓸한 커피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또 대신 마시는데, 이거는 전혀 이렇게 커피가 주는 그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결국은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전쟁에서, 오하이오 출신이에요.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18살에 입대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62년 9월 달에 남북전쟁의 분수령, 그때까지는 그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하는 남부군의 아주 유명한 장군 때문에 계속 남쪽이 이기고 있었어요. 북군이 지금의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 양키들이 거의 전쟁을 포기를 하기 직전이었어요. 남부와 북부의 중간인 메릴랜드, 지금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 외곽에서 마지막 전투를 거의, 이 전쟁에서 북군이 항복을 하려고 했어요. 항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피요 커피요 하는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바로 이 오하이오 출신 윌리엄 맥킨리가 큰 양동이에 뜨거운 커피를 가득 담아서 총알을 피하면서 이 북군 양키 부대 사이를 누비며 다니면서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커피를 마신 북군 군인들이 항복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커피를 마시고 나서 두 가지. 한 가지는 커피가 밤에 잠을 안 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마시면은, 어제도 내가 호텔에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저녁 늦게까지 커피 파티를 하느라고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면서 동시에 약간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힘이 좀 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몇 살 된, 18살, 19살 된 어린아이가 총탄을 들고 커피를 배달하는 걸 본 군인들, 장군들이 지면 안 되겠다,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일어납니다. 커피를 마시고 오하이오 보이를 본받자 라고 해서 다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엔티에탄 전투에서 맥킨리가 준 커피 때문에 북군이 승리를 합니다. 이 전투가 남북전쟁 사상 하루에 벌어진 전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루에. 그 전투를 승리로 만든 게 맥킨리의 커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맥킨리의 커피 이야기가 미국의 모든 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의 이승복 어린이와 똑같은 겁니다. 나라를 구한 어린이의 이미지로 학교 교과서에 다 실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과 공부를 하면서 맥킨리 이야기를 듣습니다. 커피보이, 커피영웅 맥킨리. 그 유명세를 타고 하원 의원에 출마를 하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I am coffee boy from Ohio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결국은 1896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죠.
98년에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쿠바, 하와이, 필리핀을 다 점령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영토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점점 한국으로 다가옵니다. 아시아 쪽으로 다가오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커피로 대통령이 된 맥킨입니다. 1900년 11월에 재선이 됐는데 커피로 대통령이 된 링컨의 길을 따라가요. 다시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 다음 몇 개월 후에 암살당합니다. 맥키니도. 커피 대통령 두 사람은 다 재선되자마자 암살당하는 똑같은 운명을 겪어요. 그런데 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대통령을 그 당시에는 다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통령이 승계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조선, 우리나라를 가장 모욕했었던, 가장 싫어했었던, 가장 무시했었던 사람이 이 당시 부통령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가 남긴 글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나라를 싫어했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넘기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루즈벨트입니다. 21세기의 첫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시험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시험을 많이 봐서 시험에 따라서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험을 많이 봐야 된다. 정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IQ 테스트고 정말 그 이후에 미국의 학교마다 다 시험 열풍이 붑니다.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성 장관의 한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윌리엄 태프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윌리엄 태프트 미리학이라고 하는 것, 즉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을 하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두 나라가 합의를 하는 게 윌리엄 태프트 미리학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 윌리엄 태프트 미리학의 미국 당사자가 태프트입니다. 이 맥킨리 대통령, 커피로 대통령이 된 맥킨리의 오하이오 친구고 루즈벨트의 친구였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을 전쟁성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가츠라는 일본의 육군성 장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필리핀과 조선을 미국과 일본에 넘기는 조약을 하죠. 루즈벨트가 을사늑약을 승인을 합니다. 태프트의 건의에 의해서 을사늑약,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것 루즈벨트가 결재를 합니다. 루즈벨트의 후임으로 결국 태프트가 대통령이 됩니다. 태프트 가스라 미략의 태프트라는 사람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 사람이 커피로 대통령이 된 맥킨리의 친구고 루즈벨트의 친구가 1909년에 대통령이 돼서 13년까지 대통령을 합니다. 을사늑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루즈벨트와 루즈벨트를 이어받은 태프트 친구들 사이에서 조선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 당시 일본 수상은 또 가츠라입니다. 태프트 가츠라 미략의 미국 주인공인 태프트가 미국 대통령이고 가스라가 일본 수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출발이 링컨의 커피에서 출발한 겁니다. 링컨 와이프가 뿌린 커피에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남북전쟁 때문에 커피 대통령 맥킨리가 오하이오 시골에서 갑자기 중앙정치문제에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 이 사적인 관계로 전쟁성 장관 임명하고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고 하는 바람에 조선의 역사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커피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커피로 맥킨리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맥킨리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어집니다. 태프트 전쟁성 장관 대통령까지 되죠. 루즈벨트가 태프트에 의해서 태프트 가츠라 미략, 을사늑약, 한일 병합 등등으로 이어지죠. 이게 링컨 부인의 커피가 만든 나비 효과인데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아니었었으면은 조선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링컨 부인의 커피로 시작해서 어느 하나도 역사적인 사실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조선이 왜 망했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절대 조선 사람들의 무능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의 욕심이 없었으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망하고 이상한 정치를 한다고 해서 망하면 세상 살아남을 나라들 별로 없습니다. 북한이 안 망하잖아요. 그런데 개화기의 조선이
우리 조상들이 무능해서 망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되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물론 일본 사람들보다 똑똑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라가 망할 정도로 그렇게 무식하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욕심이 아니었으면, 일본의 욕심이 아니었으면 왜 바다를 건너서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합니까? 그 욕심이 아니었으면 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식민지를 만들고 왜 아시아에 군대를 보냅니까?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조선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